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불발되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또 첫 구속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이 펀드 운용사 코링크 P의 이모 대표 그리고 투자를 받은 웰스 CNT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기각의 이유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재판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백을 하고 있고 증거가 확보돼 있고 수사에 협조한다. 그다음에 이들의 관여 정도로 볼 때 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검찰이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뭘까요?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에 투자처 있죠. 예. 웰스 CNT의 광급공사 수주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70% 이상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펀이상 조국 펀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광급공사 수주 경위, 그다음에 주가 조작 부분, 그다음에 조국 일가가 투자한 돈이 그 배터리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세 가지가 될 건데 이번에 영장 심사를 받은 코링크 대표와 웰스 CNT 대표 그 혐의들을 보면은 10억 받기로 해놓고 75억 약정했다고 신고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웰스 CNT는 횡령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건, 검찰이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랑 청구한 내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웰스 CNT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개된 그 녹취록을 보면은 네. 이 사람이 그 오촌 조카 조 씨한테 내가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7억 5천 코링크에서 가져간 거 돌려줘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이 웰스 CNT 대표는 별로 주도적인 범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것으로도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는 이거는 별건 구속이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별건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밝히고자 하는 어떤 본건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장건으로 이렇게 구속을 해가지고는 일단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본건을 밝히고자 할 때 그거를 별건 구속이라고 보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본건이 조국 장관 일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법원에서는 판단을 내리기는 이 별건과 본건은 관련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관련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본건과 관련해가지고는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는데 네. 이 다른 이렇게 잔류건으로 가지고 구속을 해가지고는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는 거는 위법하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검찰은 뭐 광급공사 수주 경위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지만은 지금 이번에 영장 심사를 받은 두 사람들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한 바가 없고 또 얼마 전에 검찰이 이런 국토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이 웰스 CNT가 가로등 전멸 사업을 했었고 전멸기 제조업을 했었고 또 국토부의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사업본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도 특별한 뭐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은 일단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별건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수사 흐름에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해외로 도주를 한 사람이 오촌 조카랑 WFM이라고 있어요. 2차 배터리 제조업체인데 여기에 최대 주주였던 우모 씨가 있거든요. 이 오촌 조카는 사실상 코링크를 운영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 예. 네. 이 우모 씨라는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코링크가 운영하는 펀드가 코링크에서 이 WFM이라는 배터리 제조업체를 인수를 할 때 이 사람 자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익성이라고 코링크를 처음에 설립할 때 투자를 했던 현대차 제조업체가 있고 현대차 협력업체가 있는데 거기 지분을 3%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예. 또 이 웰스 CNT 조국 펀드가 투자했던 투자처가 그 23억 투자를 받아가지고는 이 익성의 자회사인 IFM에 또 투자를 한 게 드러나 있거든요. 지금 회사 이름이 너무 많이 네, 나와가지고 그렇죠.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얽혀 있어요. 정점에 코링크가 있고 그 밑에 네 개 펀드가 있고 투자처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도주를 했어요. 그럼 예. 이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해외에서 국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이 자금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되는데 구속이 불발됐으니까는 아무래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말씀하신 신병 확보 같은 거는 검찰에서 어떤 취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인터폴 적색 수배라든지. 그 해외에 일단 예. 도주를 해버리면은 예전에 그 정유라 씨 사례를 보면은 해외에 일단 도주를 해버리면은 우리나라 경찰이 가가지고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이 데려가서 데리고 올 수가 없고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하고 또 이제 인터폴을 통해 가지고는 그 해외에다가 그 사람이 있는 해외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하면은 예. 거기서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신병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바로 이렇게 자진해서 들어오지 않고 그런 신병 인도 전차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게 유선나 씨 경우처럼 2년, 3년 이렇게 오래 끌 수 걸리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주를 할 때 보니까 WFM의 주식을 저축은행에다가는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는 20억 정도를 가지고 도주를 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한 이렇게 도피 자금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서 수사에 좀 제동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기각 사유에 통상 들어가는 다툼의 여지라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불리한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게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검찰이 지금 밝히고자 하는 부분, 광급공사 수주 경위라든지 뭐 주가 조작 아니면 자금 흐름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큰 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 영장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본 건데 지금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밝히고자 하는 본건이 아니라 지금 확실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별건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소명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사 본류에 무슨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결국 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상당히 지금 이제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될 텐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이 투자업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좀 말 맞추기를 했다 지금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네. 배터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해 충돌, 낙마, 청문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배터리 육성 사업과 조국 장관이 투자를 한 부분이랑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은 들어요. 어디까지나 네.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를 보면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를 했던 거는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거든요. 예. 배터리 제조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이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녹취록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웰스 CNT가 그 펀드뿐만 아니라 코링크에서 투자받은 23억과 관련해 가지고 정작 본인 회사에 쓴 거는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남은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이게 좀 행방이 묘연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도 이게 뭐 WFM이나 IFM 같은 배터리 제조업체로 들어갔다고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녹취록이 드러났다고 해가지고는 어디까지나 이것도 그냥 의혹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녹취록만 가지고는 혐의가 이제 확실하게 잡힌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국내에 있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불발된 최모 대표 있잖아요. 웰스 CNT 예. 대표. 네.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녹취록과 자금 흐름을 가지고 이 사람을 추궁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단서가 드러나면 모르겠는데 이 녹취록만 가지고는 그냥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런 게 아니었나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유죄 혐의가 확실해졌다 그렇게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사실관계가 이거 좀 듣기만 해도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의혹들 어떻게 좀 잘 수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렵사리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조국 장관 취임 직후부터 역시나 검찰 개혁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첫 지시를 보니까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직접 수사를 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특수부를 겨냥한 거예요. 특수부라 네네. 하면은 이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는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그런 검찰 내에 있는 부서인데.
지금 이 부서가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검찰의 병폐로 지적해온 부분이 정치 검찰 표적 수사 아닙니까? 예. 사실 그게 특수부의 기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이런 특수부 권한의 축소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을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이 특수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시점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조 장관이 이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특정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검사의 뭐 견해를 참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검사가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이분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소신을 밝혀온 부분은 맞아요.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른 나머지 검사들이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뭐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을 하고, 이번에 조국 수사에 대해서는 또 정치 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기준이 뭔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이제 법무부 수뇌부에서 법무부 간부들이 그 특수수사팀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또 밝히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검사를 거론을 하면서 그 의견을 참고하라, 그런 거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특수부의 권한 축소, 이거는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분명 맞는 얘기지만은 그게 지금 본인의 사건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맞서서 검찰은 이제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더욱더 속도 내겠다라는 입장을 냈잖아요. 이게 자칫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의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역시 동의를 하십니까? 이제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 감찰, 그다음에 예산권이 있는데, 앞으로 이 인사권을 가지고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뭔가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이 되면은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인 중립성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정권하고 분리가 되는데,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좌지우지하려고 들면은 이건 또 검찰 개혁하고 달리 나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 개혁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관전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면이 있고, 네. 앞으로 이 양 권력기관 간의 어떤 이런 알력 양상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 드러나느냐, 조국 장관 본인까지 겨냥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그 수사 진행 상황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끝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이게 조국 장관은 몰랐다, 또 법무부는 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을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본인들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검찰에서는 이걸 압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조국 장관에게 보고를 했건 안 했건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요. 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였습니다. 근데 불구속 수사를 지휘를 했다가 당시 김종빈 총장이 옷을 벗고 검사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지금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검사들마저 적으로 돌리게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 검찰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일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또 외부병원에 가서 어깨 수술을 받기로 했단 말입니다.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조금 어떤 부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것은 검찰이고, 외부 수술을 허용한 거는 법무부죠. 법무부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있었고 수요일 날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뭐 서로 간의 견제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요. 네. 형 집행정지 요건을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이 집행정지 요건을 보면은 수용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돼야 돼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지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거든요. 형 집행정지라는 거는 당분간 이게 석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하지만 외부 수술이라는 거는 구금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픈데 수술을 못 받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하지만 구치소 내에 의료진으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 수술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최순실 씨도 뭐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는 이마를 외부에서 예. 꿰맸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평면이 달라요. 형 집행정지는 불허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외부 수술은 허용이 가능한 사안이고 또 유영아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법무부에서 외부 수술을 결정한다 이게 보도가 된 거는 어제였잖아요. 예. 근데 유영아 변호사 말에 따르면 9월 5일 날 이미 수술과 입원이 수술은 9월 17일 날 하고 입원은 9월 16일 날 한다고 정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이거를 또 어떤 무슨 권력기관 간의 알력 다툼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보는 거는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신병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외부 수술이 허용이 됐고 입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만약에 형 집행정지를 또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그게 뭔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네요. 아니 수술을 받고 들어오면은 수감 생활이 계속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수술을 하려고 봤더니 더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을 받으면 끝나는 거지 이것과 형 집행정지는 좀 별개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별개로 좀 보는 것이 적절하고 너무 또 연관을 짓는 것은 오히려 무리가 있다 이제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건 소식 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도 좀 상당히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천안이라는 아파트에서 이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났고요. 그런데 좀 또 이게 끔찍한 것이 현장에서 모자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시신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요.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그러니까 11일 날 오전 5시쯤에 천안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는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화재는 40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은 이 구급대원들이 집 안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모자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60대, 30대라고 보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다음에 그럼 화재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주방에 있는 가스 밸브가 파손돼 있고 집안 여기저기에 인화 물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화재로 사람이 사망을 했다, 화재로 인해 사망을 했다 여기까지 밝혀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방화인지 아니면 어떤 자살이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외부 흔적이 일단 없다 그래서 예. 자살 가능성의 무게를 싣고는 있지만 정확한 거는 이 시신의 부검과 좀 더 정밀한 감식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 연휴를 앞두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